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새벽 들어 귀경길 차량 통행이 원활해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다시 정체가 시작된 뒤 오후 3시에서 4시쯤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15일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응급의료 전문의들은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오늘 총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임박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피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방국들도 대규모 민간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의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11년 박태환 선수 이후 13년 만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오전부터 정체가 빚어질 전망입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쯤 최고조에 달했다가 자정 무렵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 전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420만 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 또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영하 3도, 울산은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9도, 대구와 울산은 12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대두라도 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나무밭 일부와 1층짜리 집 한 채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아궁이에서 날린 불씨가 대나무밭으로 옮겨붙어 집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부산 전포동 황령산에 있는 기봉사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칠성각과 용왕당 등 사찰 건물 2개가 타면서 소방추산 1,5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사찰은 비어 있어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가 연휴 뒤인 15일에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집단행동 동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들도 오늘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첫 집단행동으로 오는 15일 전국적인 걸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부 의사들은 단축 진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걸기대회 진행할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 강력한 저항을 할 겁니다. 여기다 응급의료 전문의들도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을 떠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로 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으로 만약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의협에는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분들은 병원 응급 수술에서 거의 비중이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거에 이제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의사단체가 집단 행동을 강행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관심이 쏠렸던 여야의 공천 심사 결과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공개됩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규모와 반발 수위에 따라 제3지대 몸집 불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중진들에게 지역구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인지도 있는 중량급 인사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싸워달라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당이 어렵고 중요한 선거에서 그분들께서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이번 총선에 큰 도움이 되고 승리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 험지 출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게 감점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키로 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등 가산점이 있는 경쟁자와 경선을 치를 경우 기본 15% 감점은 중진 입장에선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30% 안에 들 경우 추가로 20%를 더해 최대 35%가 깎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컷오프입니다. 다선 여부를 떠나 공천이 아예 배제되는 하위 10% 7명을 포함해 여당 현역 의원 최소 25명은 거취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공천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공천 심사에 칼자루를 쥔 공관위원장이 직접 후배를 위해 길을 터달라며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의 개별 통보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못 박았는데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에 당내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일단 빠진 건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를지 아니면 불출마 등을 결단할지 30여 명 규모의 의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열음을 우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득하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인사 사퇴 촉구 논란까지 겹치며 내홍 조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자연스레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펼치는 데 성공한 제3지대 영입 속도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무산됐지만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도 생활권 재편 문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메가서울과 경기도 분도를 모두 추진하기로 한 건데 실현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 즉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중요한 건 경기도의 성장 잠재력 강화라며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맞선 상황에서 서울 경기 생활권 재편 이슈에 다시 불을 지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시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메가서울 구상과 경기도 분도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 둘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습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자 당장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수도권 행정체계 개편에 물꼬를 칠 수 있는 만큼 일단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쪽이 있는 반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다 이제 공론회장에서 이제 중요한 한번 의제로 다루고 이제 어쨌든 논의에 물꼬를 친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요. 어설픈 공약으로만 올라가면 추진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서울의 영향력을 키우는 메가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경기 분도는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내부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노후화되고 정말 도시개척 규제가 굉장히 강한 지역들만 모여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 지역이 그 자생력을 가지고 뭔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의 반응은 서울 편입 가능성이 거론된 지역 여부에 따라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YTN이 만난 상당수 김포와 고양 주민들은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일단 메가서울 논의에 속도가 붙길 바랐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게 김포 주민으로서는 낫죠. 교통도 나아질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서울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외 다른 경기 북부 지역에선 서울로 핵심 도시들이 빠져나가고 동시에 분도가 이뤄지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같이 편입이 돼야지. 그 파주만 딱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로. 인구도 없고 발전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또. 경기 북부에서 반발이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경기 북부도 사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넣을 거면은 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당내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고용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만만치 않아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등 구체적인 총선 관련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항소심 판결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고물가 저성장기, 우리 경제 돌파구를 모색하는 YTN 기획 시리즈.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성장률 전망치 이면의 국내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와 OECD는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4%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2.2%, 한국은행은 2.1%를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1년 전보다 56% 넘게 급증한 데 힘입어 1월에 18%나 늘었습니다. 4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연말 자동차 생산도 호조를 보여 제조업 생산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내수와 건설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 뒷걸음질 친 건데 화장품 소비는 11.5%, 음식료품은 2.6%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가계가 지갑을 닫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 경기도 지난해 주택 등 건축에서 큰 폭으로 수주가 줄며 19%나 감소해 내수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KDI는 중동 지역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이 더딘 것도 부담입니다. OECD는 중국 경제가 높은 부채와 자산 시장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중동의 이제 홍해 사태 등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물류 현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재재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요.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면 또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빠르게 집행하고 내수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 과제 발굴 등의 정책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전 분야로 확산해 정부가 목표한 경기 회복을 조기에 이뤄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이어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데 무엇이 걸림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쌓여있는 대외 리스크가 변수입니다. 이어서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대 수출 주력 업종 대기업에 올해 가장 우려되는 수출 리스크를 물었습니다. 150개 기업이 꼽은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글로벌 수요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장기화와 미중 경쟁 심화도 수출의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자국 우선주의와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어느 곳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언제든 발등에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시작된 홍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 그리고 기계류와 같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제품들의 수출. 만약에 이것이 6개월 이상 이어진다고 하면 선복을 더 이상 추가 투입할 수 없고 운임은 계속 올라서 작년에 비해서 3배, 5배 사이로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월 미 대통령 선거도 대미 수출의 변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선거 전에 활용되면서 미중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리더십 교체에 따라서 좀 정책 연속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좀 공급망의 파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요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수출 변수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올해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위기를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어느 때보다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은 명절인데요. 특히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정부가 협의체까지 구성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치솟기 시작한 과일값.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과는 이번 달 무려 95%,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설 수요를 감안해도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고기보다는 과일이랑 야채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과일 농가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과수는 영년생 작물이라 그 비료나 농약이나 인건비나 전지전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농민들은 그 사과값이 올랐다고 해서 수익을 더 올리는 게 아니에요. 과일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태풍과 우박, 탄저병까지 서너 가지 재해가 겹치며 주요 과일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시설 투자 등 장기적인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신품종을 많이 보급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차세대 과원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놓은 수입과일 물량 확대는 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물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산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수입산을 소비해보면 수입산이 좋거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의 선호는 또 수입산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국내 생산 기반은 위축되어지죠. 국내 소비 기반도 위축되어지고 이게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기후 문제로 더욱 어려워진 물가 정책. 민심 달래기에 급급하기보다 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받아서 취업의 질을 오히려 꺾는다는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 제도에서 최근 재취업 비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강의실이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다시 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베이비시터 교육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지금 교육도 받았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지난해 다시 30%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016년 33%를 끝으로 20%대로 떨어진 뒤 7년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기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지난해엔 입사 지원 같은 적극적 구직 활동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구직이 재취업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대면 상담을 늘려 개개인 특성을 살린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더 강화하고 취업 인정 담당자 역량도 강화하는 등 취업 지원 내 실화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점검을 더 확대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반 젤로홉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강경 발언을 두고 한반도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젤로홉체프 국장은 현지 시간 11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서해상 포사격이 한반도 교전의 전조에 해당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진지하게 무력 충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젤로홉체프 국장은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위험한 군사조치를 했다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북한은 주권을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9년 10월 이후 4년여 만인 오는 3월 평양에서 축구 A매치 홈 경기를 엽니다.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상대는 공교롭게도 일본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북한과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평양에서 치르고 돌아온 태극 전사들. 당시 북한은 무관중 무중계 경기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는데 경기 결과도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상당히 거친 경기였다며 북한 선수들의 욕설이 심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후 안방에서 A매치를 연 적이 없던 북한은 4년여 만인 오는 3월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일본을 상대로 A매치를 엽니다. 3월 21일 먼저 도쿄에서 경기를 치른 뒤 닷새 후에 평양으로 장소를 옮겨 2연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원정팀에 진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북한 특유의 폐쇄적 분위기에 최근의 북일 관계까지 고려하면 일본 대표팀에는 험난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훈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승리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계속 경기로 나가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국제 경기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승리가 꼭 절실하고. 이에 앞서 북한은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축구 예선에서도 일본과 맞붙습니다. 1차전은 24일 평양에서, 2차전은 28일 도쿄에서 열리는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는 남녀 축구 선수단 응원 선점물까지 만들며 응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사퇴 논란을 빚고 있는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8일 귀국 이후 이틀 만인 그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완패한 이후 아시안컵을 돌아보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힌 클린스만 감독은 8일 귀국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출국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시안컵에 대한 분석이나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국내에서 하루를 머물다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4강 탈락에다 대회 폐막 이후에도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축구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영의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이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우민은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된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42초 7일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김우민은 출발부터 1위에 오른 뒤 300m 근처까지 세계 신기록보다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는 등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역대 세 번째로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대회와 2011년 상하이 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 트윈스가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이탈한 플러코를 대신해 제1선발이 유력한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엔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LG가 한국 시리즈 2연패를 위한 첫 번째 퍼즐 제1선발을 찾았습니다. 플로코를 대신해 영입한 디트리겐스가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낯선 팀 동료들과 몸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pitchers and catchers, for the season and to how to attack the hitters and have a good plan. 150km의 묵직한 포심 패스트볼과 커터를 주무기로 하지만 커브의 슬라이더까지 다양한 구종을 구사합니다. 특히 캠프 합류 전 염경엽 감독이 KBO 공인구를 보내주면서 숙제로 내줬던 체인지업이 하루가 다르게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어 국내 타자와의 수싸움에서 더욱 유리할 전망입니다. 빅리그보다는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엔스가 최근 2년간 뛴 팀은 일본 세이브 라이온스. 10승 7패를 기록한 첫 해와 달리 지난해 일본 타자들이 공에 적응하면서 1승 10패로 부진했던 게 불안한 요소입니다. One strength I have, I try to work quick, throw a lot of strikes, and really try and just get ahead of guys as much as possible. Happy with how I felt physically and how I started to execute. But most important thing is I felt good physically at this time. 코치진과 동료 켈리를 통해 한국 타자들의 성향 파악은 물론 음식 등 한국 문화 익히기에 바쁩니다. 29년 만에 통합 우승 달성으로 이젠 정상을 지키는 입장이 된 LG. 무거워진 어깨만큼 새로운 제1선발 엔스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10명 중 9명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최근 미국의 성인 528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81세로 현역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답변이 전체 86%를 차지했습니다.
공화당 유력 주자인 77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 되기엔 고령이라는 응답자는 62%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내 질 바이든 여사가 특검이 정치적 동기로 남편의 기억력과 고령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질 바이든은 지난 10일 후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특검이 지난 8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남편을 겨냥한 부정확하고 정치적인 인신 공격을 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 바이든은 조가 81세인 것은 맞지만 그는 대부분 사람이 하루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시간에 하는 81세라며 조는 지혜와 공감력,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많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81년간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그의 나이는 경험과 전문성과 함께 엄청난 자산이며 그는 매일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이례적인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강도는 심하지 않고 빈도도 낮지만 40년 뒤에는 봄보다 가을 가뭄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토양 곳곳이 메말라 힘없이 부스러집니다. 밭작물도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지난해 10월 말 제주도 서귀포 농가의 모습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가을 초반 강수량이 평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가을 가뭄이 나타난 겁니다. 이보다 한 해 앞선 2022년 가을, 제주도와 남해안을 덮친 가을 가뭄은 더 심했습니다. 전담 지역에서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가을 가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에 비나 태풍이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가을에 고온과 강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봄이 아닌 가을에 가뭄이 나타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피해 지역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을 가뭄이 잦아지고 그 강도도 봄 가뭄보다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봄, 가을 미래 가뭄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탄소 배출 억제에 실패할 경우 40년 뒤 우리나라의 가뭄 정도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가뭄 기준 4단계 중 3단계 수준의 극심한 가뭄이 봄보다 가을에 더 많아지고 남부는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모두 가뭄이 심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봄철에는 강수량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가을철에는 현재 대비 강수량이 줄어들고 기온 또한 봄철보다도 가을철 기온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보다 가을철 가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을 구분하는 4단계 가운데 가장 심한 이례적 극심한 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가뭄 강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례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겪어보지 못한 가뭄이 미래 80년 동안에는 많게는 4번까지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한 가을 가뭄은 다음 해 봄 가뭄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물 부족의 악순환이 나타나며 농업과 공업 용수에 이어 식수까지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해외 거장 감독들과 배우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행사는 물론 세계 첫 시사회를 열며 국내 관객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Not fear. 할리우드 대세 배우로 떠오르고 있는 티모시 샬라메가 이달 한국을 찾습니다. SF 영화 듄의 속편 개봉을 앞두고 주요 출연진과 감독이 내한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관객들과 만났던 드니 빌레브 감독은 2달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I heard about the term here. It's very moving for me to know that there are some people here that love the movie that much. 할리우드에서 이제 한국은 홍보 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영화 아가일은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시사회를 열며 국내 관객 잡기에 나섰고
When you're watching a Korean film, it's like nothing else that you've ever seen. It's truly groundbreaking. And I think it makes sense for Argyle to premiere here because it's an incredibly groundbreaking, unique, sensational, exciting movie. 건강상 이유로 내한하지 못한 매튜 본 감독은 화상 간담회를 자청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t's weirdly, Korea feels like a home away from home that I've never visited because it's that's a reason why we started the movie in Korea because we felt like if anybody was going to support the movie and enjoy the film. 이처럼 할리우드가 한국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영화 시장 규모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데다 SNS와 유행에 민감한 관객들의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이제 SNS를 중심으로 이 버블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초기에 영화 흥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리우드 배우 파업 종료에 따라 올해 굵직한 작품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객을 잡으려는 영화계 움직임은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정훈입니다. 50살이 다 되도록 이른바 팔포 작가, 즉 그림 팔기를 포기했던 작가, 또 극사실주의 초상화에 돼가는 바로 강영구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뒤늦게 크리스 홍콩 경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그의 초상화에선 무엇보다 눈이 강렬한데요. 화폭에 눈부터 그린다는 강 작가를 이교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가을 콘텐츠 디렉터로 변신한 배우 김희선의 첫 기획전 아름다운 선물전. 전시회에 참여한 현대미술 대가 6명 중 유난히 시선을 끄는 백발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거침없이 선을 긋는 화가 30년 넘게 초상화의 외길을 밟아온 강형구 작가입니다. 털 한 가닥까지 섬세하게 묘사한 그의 초상화에서 특히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물의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있는 오감과 또 오각, 그 느낌을 다 표현하고 있는 대변인입니다. 일종의 그려진 인간과의 직접 교감, 이것을 가장 표현하기가 좋은 모습이 바로 정면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건설회관 1, 2층 오픈 갤러리에 전시된 대작들은 지나가는 행인의 시선을 잡아당기며 말을 건네는 듯합니다. 캔버스와 알루미늄 등 다양한 소재에 그린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눈빛과 표정엔 작가 나름의 인물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처칠, 링컨, 간디 등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선 이 시대의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합니다. 강 작가는 자화상을 그려 마음을 갈고 닦으며 그동안 미뤄온 과제를 조심스럽게 준비 중입니다. 인생이 짧아짐을 느끼면서 어떤 종교적인 소재의 그 얼굴, 그리고 종교적인 소재의 건물 등등을 앞으로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올해는 김희선 배우의 기획 아래 뉴욕 등에서 해외 그룹전을, 2026년에는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국 순회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 94살에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의 이근순 할머니인데요. 고령에도 학업을 멈추지 않고 중등 과정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사모를 쓴 졸업생 가운데 최고령 이근순 할머니. 1930년에 태어나 올해 94살. 100세를 바라본다는 망백도 지난 나이. 학업에 대한 열정은 처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시작한 성인 문예교실 과정을 마치고 당당하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한 주에 최소 3회 이상 국어, 수학, 영어 등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마쳤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을 빼곤 수업을 들으며 학업에 매진한 값진 졸업장입니다. 그러는 게 모르는 게네. 자가 좀 있으면 이상하더라고. 모른다 하는 게 쉬운 거만.
내가 배워야지. 할머니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가 조국이 해방된 뒤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모르고 평생을 살다 90이 넘어 글을 배운 겁니다. 글을 깨우치고 보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 할머니. 가업에는 글자도 몰랐는데 글을 이루고 쓰고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중등 과정에도 입학해 학업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스타트 인. 집에까지 타고 갈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은 택시. 차도까지 나와 택시를 잡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7, 80대 정도 지나갔는데 왜 안 펴주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일찍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은 귀성길에 따라 나선 손자, 손녀들. 할머니 먹고 싶어요. 빨리 갈게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자녀들의 운동회라고 해서 학부모가 빠질 순 없습니다. 옛날 생각에 1등 욕심을 내보지만 어머니들도 덩달아 오랜만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봅니다. 내년에 기필코 합격한다! 어느 대학 어떤 학과를 지원할까? 수험생과 학부형들은 하루 종일 접수 사항판을 보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막판에 밀려든 수험생들로 마감 시간은 올해도 2-3시간 늦어졌습니다. 다양성이 매력인 신세대 문화. 길게 내려입은 헐렁한 바지에 땅에 끌리지 않게 앞정을 박은 밑단. 머리 스타일에도 이 같은 개성이 강조됩니다.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는 10대들.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 있는 거니까 자신감만큼 표현하면 좋지 않아요? 어느덧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고향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귀경 정체는 오전 10시쯤 서서히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지나면서부터 교통량이 빠르게 늘다가 오후 3시와 4시 사이 최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이른 시각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간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구간 소통 상태 아주 좋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 명절 기간 많이 막히는 충청권도 지금은 수월해서요. 청주 주변은 물론이고 천안 일대에서도 충분히 속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과속에 유의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이 버스 전용 차로가 연휴 기간에는 평소 주말처럼 구간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중요한데요.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까지 시행이 되니까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특히 영동선의 구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갈분기점과 호법분기점 사이로 시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구간 용인 일대를 포함해서 전 구간 시원스럽게 달리는 가운데 용인 부근 강릉 쪽으로 갓길 쪽엔 고장차가 서 있으니까요.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평소 교통량이 많은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일대도 지금은 제속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종일 공기질이 탁합니다.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먼지 안개까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충남과 호남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엔 춥지만 한낮은 초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 극심하게 벌어지니까 큰 일교차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